손을 좀 보자꾸나. 한양장터 그해 봄날 손만 보고 사겠소. 한 부인이 먼지 묻은 여종의 손등을 들여다보며 은자 10냥을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못생긴 것을 돈 주고 사다니. 하지만 그 부인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보였던 것일까요? 거칠게 갈라진 손톱 및 흙먼지 사이로 비치는 가느다란 상처들. 그것은 바늘에 찔린 자국이었습니다.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천한 여종의 바늘 끝에서 조선 최고의 용포가 탄생하리라는 것을. 과연 한씨 부인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전래담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오늘은 더욱 특별하고 기가 막힌 야담을 가져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에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하나가 이야기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조선 숙종 20년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작은 고을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오일장이 있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보다 물건이 먼저 값을 매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금오기는 그날도 장터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뚱뚱한 몸을 무릎에 붙이고 작은 눈을 땅에 고정하고 아무것도 안 본다는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들 좀 보시오. 힘 하나는 장사인 계집이요. 노파가 금오기의 팔뚝을 잡아 흔들며 고함을 쳤습니다. 둘레둘레한 팔이 노파의 손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금오기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저런 뚱보를 누가 사겠소? 밥값이나 축낼 것을. 못생긴 데다 살까지 쪘으니 쓸 데가 있겠어. 한 아이가 지나가며 금오기를 가리키고 웃었습니다. 그 아이의 친구들도 같이 웃었습니다. 금오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나 참았습니다. 울면 또 맞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금오기는 본래 이름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미는 홀로 금오기를 낳다가 죽었고, 그래서 아비는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절간 뒤란에 버려진 것을 주지 스님이 주워 키웠습니다. 스님은 아무 이름도 없는 아이에게 금오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금과 옥처럼 귀하게 자라라.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스님의 눈에는 귀한 아이였습니다. 금오기는 절간에서 7살까지 살았습니다. 스님 곁에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때로는 스님이 옷을 수선하는 모습을 구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스님의 손은 아름다웠습니다. 길고 가늘은 손가락이 바늘을 움직이면 찢어진 천이 다시 하나로 붙었습니다. 금오기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이 빛나곤 했습니다. 스님,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니구나. 조금 더 자라거라. 스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금오기가 7살이 되는 해에 불이 났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불길이 절간 전체를 삼켰습니다. 금오기는 잠이 깨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연기가 가득했고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사방이 타닥타닥 불꽃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스님, 스님.
금오기는 불길 속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연기가 목구멍을 태웠습니다. 눈이 따가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기둥 사이로 스님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카맸고 옷은 여기저기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몸은 이미 심하게 상해 있었습니다. 금오가. 스님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스님. 금오기가 달려가려 했으나 스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오지 마라. 위험하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바늘이었습니다. 작고 낡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바늘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스님이 힘겹게 바늘을 던졌습니다. 바늘이 공중에서 반짝이며 금오기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금오기는 바늘을 꽉 쥐었습니다. 이 바늘로 내 운명을 바꾸거라. 스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니라. 그리고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금오기는 소리를 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고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오기는 바늘을 꽉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바늘이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금오기는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스님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금오기는 이 집 저 집 떠돌며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금오가 물 좀 길어오너라. 금오가 장작 좀 패거라. 금오가 외양간 좀 치워라. 사람들은 금오기를 부를 때만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그저 저것이라고만 했습니다. 금오기의 몸은 남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먹는 것도 별로 없었는데 살만 쪘습니다. 둔하고 뚱뚱하고 못생긴 아이라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복이 많아서 저리 살찐 게 아니라 둔해서 저 모양이지. 저런 뚱보가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날은 없었습니다. 금오기는 그럴 때마다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오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면 다른 사람들이 잠든 사이 금오기는 주워온 헝겊 조각을 꺼내 바느질을 했습니다. 스님이 주신 바늘로 한 땀 한 땀 천을 꿰맸습니다. 달빛이 유일한 불빛이었습니다. 손끝이 따가웠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쥐는 순간만은 자신이 뚱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에서 버린 비단 자투리, 누군가 찢어버린 무명 조각, 심지어 걸레가 되기 직전의 천까지. 금오기의 손을 거치면 쓸모없던 것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머니가 되고 보자기가 되고 댕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오기는 그것을 팔지 못했습니다. 한 번 장터에 내놓았다가 주인 영감에게 호되게 매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영감은 금오기를 헛간에 가뒀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돈을 벌려 하다니. 채찍이 금오기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금오기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맞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0대를 맞고 나서야
영감은 채찍을 던지고 나갔습니다. 문이 쿵 닫혔습니다. 금오기는 어둠 속에서 자신이 만든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주머니, 보자기, 댕기. 금오기가 밤마다 한 땀 한 땀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금오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작은 불씨가 천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가 재가 되고, 보자기가 연기가 되고, 댕기가 사라졌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금오기는 가슴 속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 그리고 며칠 뒤 금오기는 다시 장터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물건이 아닌 자기 자신이 팔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열냥이면 데려가시오. 노파의 목소리가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하지만 해가 기울도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저런 뚱뚱한 것을 누가 데려가. 밥만 축 낼 것 같은데. 금오기는 쪼그려 앉은 채 자신의 손만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늘에 찔린 자국들이 손가락 끝마다 박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작고 가느다란 상처들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금오기는 주머니를 쥐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으나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노파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에이, 오늘도 안 되겠구만. 노파가 한숨을 쉬며 일어서려 할 때였습니다. 인파를 헤치고 한 부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씨 부인은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가 단정했고 걸음걸이에 품격이 묻어났습니다. 수수하면서도 깨끗한 차림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한참봉댁 마님이 아니신가? 바느질 잘하시기로 소문난 그분. 한씨 부인은 금오기 앞에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금오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금오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뚱뚱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금오기의 초라한 모습을 봤지만 눈길은 한 곳에 머물었습니다. 금오기의 손입니다. 손을 보자.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금오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인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금오기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금오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이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뒤집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손톱 밑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톱 밑 흙먼지, 손바닥에 굳은 살, 그리고 손가락 끝에 가느다란 상처들. 한씨 부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상처는 어디서 난 것이냐? 바늘에 찔렸습니다. 뚱보 금오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바느질을 하느냐? 예. 조금. 누가 가르쳐 주더냐? 아무도.
혼자. 한씨 부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파는 보따리를 풀어 헌옷가지들을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심하게 찢어진 저고리도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을 꿰맬 수 있겠느냐? 금오기는 찢어진 저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버릴 만한 상태였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바늘과 실이 있소. 한씨 부인이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예, 여기. 금오기는 찢어진 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대로 해야 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하지만 바늘을 쥐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 안에 천과 바늘과 실만이 존재했습니다. 금오기는 찢어진 부분을 살폈습니다. 천의 결을 따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바늘을 천에 넣었습니다. 한 땀, 두 땀, 세 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것 좀 보게.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 금오기의 손은 물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가고 실이 따라 들어가고 찢어진 천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금오기는 스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바느질은 천을 잇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잇는 것이니라. 어린 금오기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천에도 결이 있고 천도 숨을 쉬고 천도 아파한다는 것을. 한 식경이 지났습니다. 금오기가 마지막 매듭을 짓고 실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고리를 한씨 부인께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씨 부인은 말없이 저고리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찢어진 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느질 땀이 가지런했습니다. 매듭은 안쪽으로 숨겨져 겉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을 정말 내가 한 것이냐? 예. 누구한테도 배우지 않고 절간에서 지낼 때 스님께서 옷 수선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한씨 부인의 눈빛이 깊이 흔들렸습니다. 이 손은 한씨 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은 하늘이 내린 손이로구나. 주변 사람들이 한씨 부인의 표정을 보며 이 부인이 이 아이의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금오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얼마요? 10냥입니다, 마님. 한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10냥 드리겠소. 노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소. 한씨 부인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달아나거든 찾아오지 마시오. 그리고 이 아이를 학대했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그때는 내가 관가에 고발할 것이오. 노파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은자 10냥이 탐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자가 노파의 빈손으로 들어오는 순간 금오기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금오기를 일으켰습니다.
일어서거라. 금오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뚱뚱한 몸을 들어 올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금오기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을 테니 천천히 걸어라. 금오기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부축해 준 것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금오기를 데리고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것을 10냥이나 주고 사다니. 하지만 한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금오기는 부인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를 데려간 이유가 뭘까? 혹시 바느질을 시키려는 걸까?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씨 부인의 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곧고 단단한 등이었습니다. 그 등을 보며 금오기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씨 부인의 집은 장터에서 반나절 거리에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정돈된 초가였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 장독대 옆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들어가거라. 한씨 부인이 작은 방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금오기는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 작은 괴짝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말끔했고 바닥도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거라. 금오기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의 방이라니.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엌 구석이나 마구간 옆 헛간에서 잤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얼어 죽을 것 같았고 더운 여름에는 모기에 뜯겨 온몸이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따뜻한 온돌이 깔려 있었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으며 이불에서는 은은한 쑥 냄새가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금오기가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씨 부인은 금오기에게 밥상을 내왔습니다. 따뜻한 쌀밥에 된장찌개, 나물 2가지, 김치, 생선 한 토막까지. 금오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밥상은 절간에 있을 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나지막했습니다. 뚱보 금오기는 숟가락을 들었으나 손이 떨려 밥알을 흘렸습니다.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물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씨 부인이 뚱보 금오기를 불렀습니다. 따라오너라. 부인은 안채 한쪽 작은 방으로 금오기를 이끌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뚱보 금오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방 안 가득 비단과 무명이 쌓여 있었습니다. 책색의 실타래가 벽을 따라 걸려 있었고 바늘과 가위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일터다. 마님, 이곳은 바느질방이다. 나는 마을 사람들의 옷을 지어주고 약간의 돈을 받는다. 금오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바느질을 할 수 있다니. 그것도 마음껏. 하지만 조건이 있다.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만든 것은 모두 내 이름으로 나간다. 내 이름은 밖에 알려지지 않는다. 금오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느질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보거라. 해 질 때까지. 뚱보 금오기는 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바늘을 쥐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땀, 두 땀, 세 땀. 금오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천대받는 여종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만지는 장인의 눈빛이었습니다. 해가 넘어갈 무렵 금오기는 완성된 주머니를 한씨 부인께 내밀었습니다. 부인은 말없이 주머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땀 한 땀이 가지런했습니다. 매듭은 안쪽으로 숨겨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치겠다. 금오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금오기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바느질방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홈질을 배울 것이다. 한씨 부인의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느질에는 10가지 법이 있다. 홈질, 박음질, 공그르기, 상침, 세발뜨기. 부인의 손놀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금오기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해보거라.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비껴나갔습니다. 두 번째도 삐뚤빼뚤해졌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바늘이 정확히 천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한씨 부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온기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바느질은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한씨 부인은 금오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느질은 천을 잇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잇는 것이다. 마음을 잇는다. 그렇다. 내가 만든 옷을 입는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좋은 바느질이다. 금오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금오기의 솜씨는 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씨 댁 바느질이 더 좋아졌다던데. 솜씨가 예전과 다른 것 같아. 한씨 부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금오기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은 솜씨를 망친다. 어느 날 마을 이장댁에서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들 홀레복을 맡기고 싶소. 한씨 부인은 흔쾌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부인은 몇 해 전부터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느다란 실이 바늘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금오가, 네, 마님, 내가 해보겠느냐. 금오기는 놀라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홀레복은 평생에 한 번 입는 옷입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내 솜씨를 믿는다. 한씨 부인의 눈빛이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뚱보 금오기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보름이 걸렸습니다. 밤낮 없이 바느질에 매달렸습니다. 손가락이 부어올랐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홀레복이 완성되었습니다. 청색 두루마기에 황금빛 실로 술을 놓았습니다. 학이 구름 위를 나는 형상이었습니다. 학의 깃털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구름은 바람에 흩날리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한씨 부인이 홀레복을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부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님, 괜찮습니까? 아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다. 부인은 금오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손에는 혼이 있구나. 이건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다. 예술이다. 혼례 당일 신랑이 혼례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저 옷 좀 보세요. 한씨 댁 솜씨가 저리 좋았나. 이장이 직접 한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고맙소, 한씨. 덕분에 우리 아들 체면이 섰소. 그날 밤 한씨 부인은 금오기에게 작은 보퉁이를 내밀었습니다. 금오기가 보퉁이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님, 이건 내 것이다. 이장댁에서 받은 삭 중 절반은 내 몫이다. 금오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의 종입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아니다.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장인이다. 내가 만든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금오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금오기는 은비녀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은비녀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금오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궁궐에서 왕비의 옷을 짓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현실이 될 줄은 금오기 자신도 몰랐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금오기의 솜씨는 날로 좋아졌습니다. 마을을 넘어 이웃 고을에서도 한씨 댁 바느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바느질이 뚱뚱한 금오기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가을날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씨 부인, 큰일 났습니다. 마을 아낙네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민씨 부인께서 이리 오신답니다. 한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씨 부인은 이 고을 수령의 부인이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재물도 많았으나 성품이 고약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금오가 안방에 들어가 나올 때까지 나오지 마. 뚱뚱한 금오기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뚱뚱한 몸을 문 뒤에 붙이고 귀를 세웠습니다. 비단 가마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민씨 부인은 화려한 당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 계시오. 민씨 부인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과찬이십니다. 내 이웃 고을 사또 부인에게 저고리 하나를 선물 받았는데 솜씨가 기가 막히더군요. 민씨 부인이 보퉁이를 풀었습니다. 분홍빛 저고리가 나왔습니다.
한씨 부인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뚱뚱한 금오기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저고리를 누가 지었습니까? 제가 지었습니다. 정말 부인께서 직접 지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씨 부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상하군요. 내 조카딸이 궁궐 침방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 아이를 가르칠 스승을 찾고 있었지요. 한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나이를 보니 이런 세밀한 바느질을 하기에는 눈이 침침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제 앞에서 똑같은 것을 만들어 보시지요. 한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침침한 자신은 이제 저런 세밀한 바느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뚱뚱한 금오기가 나왔습니다. 마님, 제가 하겠습니다. 민씨 부인이 뚱뚱한 금오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둔하고 뚱뚱한 몸집, 볼록한 배, 거친 손, 초라한 옷차림. 민씨 부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이 뚱보가 바느질을 한다는 말이오. 아무리 봐도 반만 축낼 것처럼 보이는데. 뚱뚱한 금오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듣기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해보시지요. 민씨 부인이 천과 실을 내밀었습니다. 뚱뚱한 금오기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한 땀, 두 땀, 정확하고 빠르게. 민씨 부인은 뚱뚱한 금오기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놀라움과 질투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이 뚱뚱한 것이 어찌 저런 솜씨를.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뚱뚱한 금오기가 완성된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민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를 원하오? 이 아이를 내게 파시오. 한씨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시오? 은자 50냥을 드리겠소. 이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민씨 부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하지만 명심하시오. 이 고을에서 내 허락 없이는 바늘 하나 팔 수 없소. 민씨 부인이 떠난 후 한씨 부인은 주저앉았습니다. 뚱뚱한 금오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뛰어나서 화를 부르는구나. 그날 밤부터 일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문하러 오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민씨 부인께서 한씨 댁과 거래하지 말라 하셨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보였고 장독대 항아리도 텅텅 비어갔습니다. 뚱뚱한 금오기는 밥을 굶었습니다. 뚱뚱한 몸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볼록한 배가 들어가고 둘레둘레한 팔이 가려졌습니다. 마님, 저는 괜찮습니다. 안 된다. 너도 먹어야 한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밥그릇을 밀어주었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한씨 부인의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걸음도 느려지고 기침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씨 부인이 쓰러졌습니다. 마님,
뚱뚱한 금오기가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부인의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뚱뚱한 금오기는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진맥을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랜 굶주림과 근심으로 기운이 다했소. 폐에 병이 들어 위독하오. 약을 쓰면 나아지십니까? 약을 쓰면 살 수 있소. 하지만 좋은 약재를 써야 하오. 약값이 은자 20냥이요. 뚱뚱한 금오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틀 안에 약을 쓰지 못하면 위험하오. 의원이 떠난 후 뚱뚱한 금오기는 한씨 부인의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마님, 제발 버티십시오.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고 해도 민씨 부인의 눈치를 보며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씨 부인의 하녀였습니다. 부인께서 부르십니다. 뚱뚱한 금오기는 한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부인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마라. 하지만 뚱뚱한 금오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을 살리려면 자신이 가야 한다는 것을. 다녀오겠습니다, 마님. 뚱뚱한 금오기는 하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뒤에서 한씨 부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오가, 금오가. 하지만 금오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씨 부인의 저택은 한씨 부인의 집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붉은 칠을 한 대문은 뚱뚱한 금오기의 키보다 2배는 높았고 기와 지붕에서는 권력의 무게가 내리눌렀습니다. 민씨 부인이 높은 의자에 앉아 뚱뚱한 금오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왔느냐? 뚱뚱한 금오기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뚱뚱한 몸이 바닥에 붙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씨 부인이 아프다고 들었다. 예. 약값은 없습니다. 민씨 부인이 부채로 입가를 가리며 웃었습니다. 가엾구나. 재주는 이때 돈이 없으니 무슨 소용이냐. 뚱뚱한 금오기의 이빨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내게 제안이 하나 있다. 내 조카딸이 3달 뒤 궁궐 침방 시험을 본다. 민씨 부인이 일어나 뚱뚱한 금오기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가르쳐라. 그리하여 시험에 붙게 하여라. 하지만 3달 안에. 그러면 약값은 물론이고 한씨 부인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주문도 돌려주겠다. 뚱뚱한 금오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민씨 부인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한씨 부인은 약도 못 쓰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도망친 종년으로 관가에 고발할 것이다. 뚱뚱한 금오기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씨 부인은 뚱뚱한 금오기를 자유인으로 대했기에 문서 따위 만들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뚱뚱한 금오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눈앞에 한씨 부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처음 본 날 손을 보자던 따뜻한 목소리, 밥을 챙겨주던 은은한 미소, 장인이다라는 말, 마님만은 살려야 해. 하겠습니다. 뚱뚱한 금오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좋다. 현명한 선택이다. 민 씨 부인이 하녀에게 손짓했습니다. 약값을 내주고 이 아이를 별채로 데려가거라. 별채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15쯤 되어 보이는 처자가 거울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내가 새로 온 여종이냐? 처자가 뚱뚱한 금오기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뚱뚱하네. 이런 것이 바느질을 잘한다는 거야. 뚱뚱한 금오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 못해. 처자가 짜증을 내며 방석을 집어던졌습니다. 방석이 뚱뚱한 금오기의 얼굴에 맞았습니다. 예, 잘합니다. 그럼 어서 가르쳐. 난 3달 뒤에 군궐에 들어가야 한다고. 뚱뚱한 금오기는 천천히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저 애기 씨의 솜씨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싫은데 넌 그냥 가르치기만 해. 난 듣기만 할 테니까. 뚱뚱한 금오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바느질을 할 생각이 없구나. 그날부터 뚱뚱한 금오기의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카는 바느질을 배우기는커녕 뚱뚱한 금오기를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물 떠와. 부채질해. 발 주물러. 뚱뚱한 금오기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뚱뚱한 몸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며 온종일 시중을 들었습니다. 조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 씨 부인의 하녀들이 달려왔습니다. 찰싹. 회초리가 뚱뚱한 금오기의 등을 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뚱뚱한 금오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가 입술을 타고 흘렀습니다. 참아야 해. 마님을 위해. 등의 상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와 옷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뚱뚱한 금오기는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뚱뚱한 금오기는 홀로 바느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뚱뚱한 금오기는 밤새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대신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스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정직만은 잃지 말거라. 뚱뚱한 금오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스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거짓을 저지르려 합니다. 하지만 마님을 살려야 합니다. 뚱뚱한 금오기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들었습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뚱뚱한 금오기는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조카의 시중을 들고 밤에는 시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남은 군살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볼록한 배가 들어갔고 둘레둘레한 팔이 가려졌고 둔하고 두꺼운 얼굴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림과 고통으로 몸이 타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바늘에 찔린 상처가 골마서 고름이 났습니다. 눈은 실핏줄이 터져 빨갛게 충혈되었습니다.
등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계속 덧났습니다. 시험 전날 밤이었습니다. 금오기는 마지막 한 땀을 떴습니다. 연꽃 무늬가 수놓인 주머니가 완성되었습니다. 금오기는 완성된 주머니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지 못할 제 마지막 작품. 금오기는 주머니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디 좋은 주인을 만나 아껴지기를. 새벽이 밝아올 무렵 금오기는 주머니를 조카에게 건넸습니다. 조카는 신이 나서 주머니를 낚아챘습니다. 와, 정말 잘 만들었네. 역시 내가 최고야. 조카의 목소리가 금오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다음 날 처자는 주머니를 들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금오기는 별채 창가에 서서 떠나는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것이 저렇게 떠나가는구나.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합격했다. 민씨 부인 댁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금오기는 별채에 홀로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금오기에게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만든 것인데, 내 손으로 만든 것인데. 그날 밤 민씨 부인이 금오기를 불렀습니다. 수고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약속대로 한씨 부인도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금오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민씨 부인인 금오기의 턱을 들어 눈을 마주쳤습니다. 내가 만든 것은 모두 내 조카딸의 솜씨다. 내 이름은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못한다. 금오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사실을 발설하면 한씨 부인도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금오기는 복도에서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금오기는 한씨 부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오가. 한씨 부인이 대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약을 쓴 덕분에 건강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금오기의 옷을 살짝 들추었습니다. 등의 상처를 보는 순간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아닙니다, 마님. 마님은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금오기는 바늘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씨 부인이 바느질을 권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으로 만든 손으로. 어찍 다시. 금오기는 날로 말라갔습니다. 뚱뚱했던 몸이 이제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것은 건강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밥맛이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고 웃음도 잃었습니다. 석 달이 또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에서 사람이 온다더라. 침방상궁이 직접 내려온대. 금오기는 우물가에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설마 들통이 났나? 물동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떡하지? 마님이 위험해.
그날 저녁 정말로 궁궐 행차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천을 두른 가마, 궁녀 복장의 나인들, 그리고 위엄 있는 상궁. 하지만 행차는 민씨 부인 댁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초가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바로 한씨 부인의 집이었습니다. 금옥이는 부엌 뒤에 숨어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한씨 부인 계시오. 한씨 부인이 황급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녹색 당의를 입은 상궁이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이 댁에 금옥이라는 아이가 있다고 들었소. 예. 있기는 합니다만 불러오시오. 지금 당장. 한씨 부인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금옥아, 나오너라. 금옥이는 부들부들 떨며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상궁의 날카로운 눈빛이 금옥이를 꿰뚫었습니다. 내가 금옥이냐? 예, 그렇습니다. 금옥이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손을 보자. 금옥이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궁이 금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천천히 살폈습니다. 손가락 끝에 바늘 자국들, 골마서 고름이 난 손가락 끝. 역시 상궁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너를 찾아온 이유를 말하겠다. 상궁이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연꽃 무늬 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금옥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든 이것을 아느냐? 금옥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직하게 답하여라. 거짓말하면 목이 달아날 것이다. 금옥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또 다른 가마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민씨 부인의 조카딸이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얼굴은 잿빛으로 질려 있었고 눈은 눈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조카딸이 떨리는 손으로 금옥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카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상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상궁은 조카딸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침방에 들어온 후 중전마마께서 내 솜씨를 칭찬하시며 더 많은 작품을 요구하셨지. 하지만 너는 똑같은 솜씨를 내지 못했다. 추궁하자 결국 실토했지. 조카딸이 마지막으로 금옥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손은 하늘이 내린 손이에요. 그때 민씨 부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상궁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씨 부인. 왕실을 기만하고 무고한 이를 협박한 죄, 어찌 변명하시겠소? 저는 그저 조카를 위해 권력욕과 탐욕을 가족애로 포장하지 마시오. 상궁이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조카딸이 모든 것을 자백했소. 안 됩니다. 제발.
당장 한양으로 압송하라. 민씨 부인이 끌려가는 것에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때문이다. 내가 그 손만 없었다면.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상궁은 다시 금오기를 보았습니다. 일어나거라. 금오기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조카 딸이 모두 말했다. 내가 한씨 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고. 상궁이 금오기의 등을 보았습니다. 한씨 부인이 조심스레 옷을 들추었습니다. 등에는 수십 개의 회초리 자국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상궁과 나인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너를 궁궐로 부르신다. 예. 내 재능을 궁궐에서 펼쳐라. 상궁이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중전마마께서 내리신 양인 문서다. 오늘부터 너는 자유인이다. 금오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졌습니다. 한씨 부인도 금오기를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상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할 일이 하나 있다. 임금 전하의 골룡포에 문제가 생겼다. 금오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용의 발톱 하나가 손상되었다. 내일이 큰 행사인데 궁궐의 어느 장인도 감히 손대지 못하고 있다.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기 때문이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 금오기는 한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거라, 금오가. 내 운명이 너를 부르고 있다. 금오기는 한씨 부인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마님. 내 손에는 혼이 있다. 그 손을 믿어라. 금오기는 상궁을 따라 가마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꼭 돌아오겠습니다. 가마는 밤새 달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궁궐문인 금오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금오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방에 도착하자 상궁들과 나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어린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제조 상궁이 금오기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금오기냐? 예, 상궁마마님. 제조 상궁인 금오기를 데리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비단으로 만든 골룡포가 걸려 있었습니다. 황금빛 용이 하늘로 치솟는 형상. 9 발톱을 가진 위엄 있는 용. 하지만 왼쪽 발톱 하나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시질이 풀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내일 아침까지 고쳐야 한다. 제조 상궁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금오기는 골룡포를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정교한 수놓기. 한 땀 한 땀이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금오기는 손상된 부분을 만졌습니다. 손끝에서 천의 결이 느껴졌습니다. 실의 굵기가 느껴졌습니다. 장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금오기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늘로 하게 해 주십시오. 금오기가 품에서 스님이 주신 낡은 바늘을 꺼냈습니다. 그 낡은 바늘로, 예, 이 바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제조 상공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뜻대로 하여라. 금오기는 골룡포 앞에 앉았습니다.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님, 이 바늘로 제 운명을 바꾸라 하셨지요. 금오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천에 넣었습니다. 한 땀, 금실이 골룡포를 통과했습니다. 두 땀, 용의 발톱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땀, 금오기의 세상에는 오직 바늘과 실과 천만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금오기는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부어올랐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등이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미 상처투성이인 등에 새로운 통증이 겹쳤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상궁들과 나인들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금오기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바늘이 공중에서 반짝이었고 실이 은은하게 빛났고 천이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금오기가 마지막 한 땀을 떴습니다. 그리고 실을 끊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금오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조 상공이 골룡포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손상된 발톱이 완전히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복원을 넘어서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발톱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어디가 고쳐진 부분인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조 상공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제조 상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신의 손이로다. 주변의 상궁들과 나인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금오기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오기. 제조 상공이 금오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궁궐을, 아니, 조선을 구했다. 금오기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밤새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바느질을 한 탓이었습니다. 금오기가 깨어났을 때 부드러운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깨어났느냐? 제조 상공의 목소리가 금옥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기가 침방의 귀빈실이다. 푹 쉬어라. 그때 문이 열리고 중전마마께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금오기는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중전마마, 일어나거라. 중전마마의 목소리가 온화했습니다. 마마, 소인은 내가 화롯을 망쳤다지. 금오기의 눈을 떠 중전마마를 보았습니다. 중전마마는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내가 금오기냐? 예. 중전마마. 수고했다. 중전마마께서 금오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 손으로 임금 전하의 옷을 구해 주었구나. 황송하옵니다. 오늘 아침 전하께서 내가 고친 골룡포를 입으셨다. 그리고 아주 흡족해 하셨다. 중전 마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금오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임금님께서 금오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궁궐의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붉은 기둥, 화려한 단청,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 금오기는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은 아닌지 뺨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대전 앞에 도착했습니다. 금오기, 엎드려라. 금오기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임금의 목소리가 대전 안에서 울려왔습니다. 위엄이 있으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금오기는 기어서 들어갔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금오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높은 옥좌에 임금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골룡포를 입고 계셨습니다. 금오기가 고친 그 골룡포였습니다. 햇빛에 비친 용이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내가 금오기냐? 예. 전하. 짐의 골룡포를 고쳐주었다지. 황송하옵니다. 전하. 임금께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금오기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금오기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보자. 임금께서 직접 금오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짐의 옷을 지었구나. 임금께서 금오기의 손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바늘에 찔린 자국, 실에 쓸린 상처, 굳은 살. 이 작은 손으로 이토록 큰 일을 해냈구나. 임금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어찌 이리 귀신같이 할 수 있느냐. 금오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한씨 부인이라고 설의 마을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금오기가 품에서 스님이 주신 낡은 바늘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살려주신 주지 스님께서 주신 이 바늘로 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임금께서 바늘을 받아 드셨습니다. 낡고 작은 바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왕실의 위기를 구했습니다. 귀한 바늘이로다. 임금께서 조심스레 바늘을 돌려주셨습니다. 금오가. 예, 전하. 짐은 은혜를 갚고 싶구나. 금오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궁궐 침방의 정식 장인이 되어라. 주변이 술렁이었습니다. 금오기는 마룻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임금께서 내관에게 손짓하셨습니다. 내관이 비단 보자기를 가져왔습니다. 용이 새겨진 황금 비녀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하사하노라. 금오기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씨 부인을 궁으로 모셔오도록 하여라. 짐이 직접 감사를 전하고 싶다. 금오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임금께서 금오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 소는 왕실의 보배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옷을 지어라. 금오기가 궁궐 침방의 정식 장인이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금오기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금오기가 지은 옷만 입으셨고, 대왕대비마마께서도 금오기의 솜씨를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궁궐에는 금오기를 시기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가장 위험한 사람은 친방의 부제주 상궁, 정상궁이었습니다. 정상궁은 30년간 궁궐에서 바느질을 해온 으뜸 솜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오기가 등장한 후 그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고작 1년 만에 나를 넘어서다니. 정상궁은 밤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전마마의 환갑 잔치를 위한 특별한 화롯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화롯은 금오기가 맞도록 하여라. 제조상궁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정상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상궁마마, 환갑 화롯은 궁중 최고 어른을 위한 옷입니다. 금오기면 충분하다. 정상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내 발목을 잡아주마. 금오기는 밤낮으로 화롯 제작에 매달렸습니다. 붉은 비단에 황금실로 용과 봉황을 수놓고 칠보 무늬를 더하고 오방색 실로 꽃을 피웠습니다. 2달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부어올랐고 눈이 충혈되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전마마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마침내 화롯이 완성되었습니다. 햇빛에 비친 화롯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오기가 화롯을 확인하러 갔을 때 화롯의 한쪽 솜에 커다란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마치 먹물을 쏟은 듯한 시커먼 얼룩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금오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정상궁이 느릿느릿 걸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정상궁이 화롯을 들어 살폈습니다. 중전마마의 환갑 화롯에 이런 얼룩이라니. 정상궁의 목소리에 차가운 미소가 섞였습니다. 금오가, 너 혹시 어젯밤에 뭔가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어젯밤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얼룩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금오기가 화롯을 망쳤다더라.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 며칠 후 정상궁은 중전마마께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마, 금오기가 화롯 제작 중 실수로 먹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실수라고. 중전마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경험이 부족하면 이런 일이. 정상궁은 교묘하게 금오기를 깎아내렸습니다. 금오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중전마마 앞에 섰습니다. 금오가, 내가 화롯을 망쳤다지. 마마, 소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화롯은 멀쩡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룩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금오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중전마마, 정상궁이 나섰습니다.
금오기가 혹시 시기와 질투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까요? 금오기는 천민 출신입니다.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오르니 교만해진 것이 아닐까 하옵니다. 금오기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닙니다. 소인은 절대로 조용히 하여라. 중전마마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궁궐 밖으로 나가 반성하도록 하여라. 금오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마, 소인에게 기회를 끌어내어라. 나인들이 금오기의 팔을 잡았습니다. 금오기는 끌려나가며 정상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상궁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금오기는 깨달았습니다. 정상궁이 일부러 그랬구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금오기는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금오기는 한씨 부인의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을 부인께 보일 수 없었습니다. 금오기는 한양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궁궐에서 받은 돈은 이미 다 한씨 부인께 보냈고, 몸에 가진 것은 스님의 바늘과 한씨 부인의 가위뿐이었습니다. 저기, 밥 한 끼만. 금오기는 처음으로 구걸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냉대했습니다. 저리 가. 궁녀 출신이 뭐 하는 짓이야.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중전마마의 화롯을 망친 금오기. 금오기는 굶주림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사흘째 굶고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며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금오기. 맞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오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라한 옷을 걸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하지만 금오기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민씨 부인. 그렇습니다. 1년 전 왕실을 기만한 죄로 압송되었던 바로 그 민씨 부인이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관가에서 곤장을 맞고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거지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금오기로구나. 민씨 부인이 금오기 앞에 앉았습니다. 금오기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민씨 부인의 목소리가 씁쓸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내가 어찌 이 지경이 되었느냐? 금오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소문을 들었다. 중전마마의 화롯을 망쳤다고. 민씨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그럴 리 없다는 것을. 금오기는 민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1년 동안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민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했는지,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민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금오기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석 달 밤을 새워 만든 첫 번째 작품,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조카가
옥중에서 이것만 붙들고 있다가 죽었다. 민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말이 금옥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것이었다. 민 씨 부인은 주머니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주머니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재능이 무엇인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민 씨 부인이 금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옥이는 손을 빼려 했으나 민 씨 부인은 놓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 씨 부인이 금옥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욕심이 너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다. 일어나세요. 아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민 씨 부인이 이 말을 땅에 댔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 민 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너를 모함했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어떻게요? 나는 1년간 궁궐 주변에서 구걸을 했다. 그러며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궁녀들의 수군거림, 상공들의 권력 다툼. 나는 다 알고 있다. 민 씨 부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상궁이라는 자가 너를 모함했지. 금옥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친방상궁들과 함께 나온 정상궁이 장터 포목점에서 천을 살피며 나누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금옥이 그것을 드디어 쫓아냈다고. 민 씨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증거를 찾아주겠다. 하지만 믿어라. 이번만큼은 내가 너를 위해 무언가를 하게 해다오. 민 씨 부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금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 씨 부인은 금옥이를 데리고 한양 장터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정상궁의 조카가 이 근처에서 장사를 한다. 그 아이를 통하면 일이 바로 해결될 거이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민 씨 부인이 뒷골목에서 작은 보자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거라. 보자기를 풀자 먹물이 묻은 붓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상궁이 화롯에 먹물을 묻히는 데 쓴 붓이다.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정상궁의 조카에게 거짓말을 했다. 고모님께서 이 붓을 버리라 하셔서 내가 고모님 대신 왔다고 했다. 그 조카가 의심 없이 내주더구나.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증인이 필요하다. 민 씨 부인은 사흘 동안 궁궐 주변을 돌며 궁녀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어린 궁녀를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 정상궁님이 화롯방에 들어가시는 것을 봤어요. 어린 궁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면 제가 궁에서 쫓겨날 거예요. 두려워 말거라. 민 씨 부인이 궁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다. 내가 용기를 내면 무고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 궁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증언하겠어요. 민 씨 부인과 금옥이 그리고 어린 궁녀는 중전마마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중전마마는 직접 조사를 명했습니다. 정상궁의 처소를 수색하자 먹물 묻은 옷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린 궁녀의 증언도 일치했습니다. 정상궁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금옥이 바느질 솜씨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정상궁은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중전마마는 금옥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금옥아, 미안하구나. 진실을 알아보지 못했다. 황송하옵니다, 마마. 중전마마는 민씨 부인도 불렀습니다. 민씨, 내가 금옥이를 구했구나. 민씨 부인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마마, 소인은 과거에 금옥이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금옥이를 구했으니 그 공을 인정하겠다. 중전마마는 금옥이를 보았습니다. 금옥아, 내게 상을 내리고자 한다. 무엇을 원하느냐? 금옥이는 민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지만 진심 어린 눈빛. 금옥이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마, 소인이 받을 상으로 민씨 부인께 작은 집을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중전마마는 놀라 금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씨가 너를 힘들게 했었는데도. 예, 마마. 금옥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씨 부인께서 진심으로 뉘우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금옥이가 민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민씨 부인께도 그 구멍이 필요합니다. 중전마마는 한참을 금옥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라. 민씨 부인은 금옥이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일어나십시오. 금옥이가 민씨 부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한 달 후 금옥이는 민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한옥이었지만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금옥아. 민씨 부인이 반갑게 금옥이를 맞았습니다. 예전의 교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바느질감은 많이 있습니까? 아직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둘 늘고 있다.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다. 민씨 부인이 금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평생 이 빚을 갚지 못할 것 같구나. 빚이 아닙니다. 금옥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씨 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느질은 천을 잇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잇는 것이라고. 금옥이가 민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것입니다. 민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다시 살 수 있구나. 그때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옷을 지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어서 오십시오. 민씨 부인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금옥이는 민씨 부인이 손님을 맞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성스럽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금옥이는 조용히 민씨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씨 부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금오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날 저녁 금오기는 한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금오가. 한씨 부인이 금오기를 끌어안았습니다. 궁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며. 걱정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마님. 금오기가 민씨 부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놀라워하며 민씨 부인이 너를 구했다고. 예, 마님. 그리고 제가 받을 상으로 민씨 부인께 작은 집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잘했구나, 금오가. 한씨 부인이 금오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바느질이니라. 마님, 끊어진 인연을 잇고 상처를 꿰매고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바느질이다. 금오기는 한씨 부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님께 배운 것은 바느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용서하는 법, 사랑하는 법. 모두 마님께 배웠습니다. 한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한테 배운 것이 더 많다, 금오가.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감나무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금오기는 궁궐 최고의 장인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왕과 왕비의 옷은 물론 왕자와 공주의 옷까지 모두 금오기의 손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금오기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한씨 부인이 준 가위와 스님이 주신 바늘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님,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씨 부인의 바느질 솜씨는 마을에서 가장 믿을 만한 바느질 솜씨로 소문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씨 부인의 집에 한씨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한씨 부인. 민씨 부인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이구려, 민씨. 한씨 부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다니. 금오기한테 들었소. 민씨가 정직하게 바느질을 한다고. 한씨 부인이 민씨의 바느질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훌륭하구려. 민씨 부인은 한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씨 부인, 미안합니다. 제가 얼마나. 일어나세요. 한씨 부인이 민씨 부인을 일으켰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요. 한씨 부인이 민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합시다. 예. 나는 눈이 침침하고 민씨는 솜씨가 있소. 서로 도우며 일하면 좋지 않겠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때는 원수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오기가 민씨 집을 찾았을 때 한씨 부인과 민씨 부인이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민씨 부인, 금오가 왔느냐? 두 사람이 동시에 웃으며 맞았습니다. 금오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끊어진 실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미움이 용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바느질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금옥이, 한씨 부인, 그리고 민씨 부인.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일. 금옥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서 세상이 더 아름답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이 피 날랬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뚱보여종 금옥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금옥이처럼 우리 모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진심과 재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